내 이름은 김춘매, 올해 68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다.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가족은 평소 그리 살갑지는 못해도 그럭저럭 평화롭게 지내는 편이었다. 이번에 사돈 최정희 씨의 환갑잔치가 있었는데 며느리 이소영은 3달 전부터 내게 와서 잔치를 좀 성대하게 치우고 싶다고 했다. 아무래도 자신의 어머니의 회갑이니 그랬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리 있는 말이라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노라 답했다. 잔치는 종로의 유서 깊은 한정식 집에 10테이블을 예약했다. 메뉴 선정부터 좌석 배치까지 거의 모든 일을 내가 직접 챙겼다. 심지어 메인 테이블 보의 색깔, 안내판의 글씨체까지 일일이 확인했다. 그 한동안은 식당과 꽃시장을 오가며 바쁘게 지냈다. 집에 돌아오면 이소영이 자기 어머니, 혈압이 높으니 잔치 음식에 조미료를 최대한 적게 넣어달라는 말을 또 들어야 했다. 속으로는 적잖이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그녀의 말대로 따랐다. 잔치날 나는 새로 산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옆집 민서 딸의 도움을 받아 화장도 했다. 문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얼굴 근육이 뻣뻣해질 지경이었다. 친척과 친구들이 속속 자리에 앉았고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마치 총무라도 된 듯 진행부터 사진사 조율까지 모든 것을 지휘했다. 박준영은 메인 테이블에 앉아 어머니인 최정희 씨에게 차를 따라드렸고 이소영은 주방을 들락거리며 음식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다. 음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뜨거운 갈비찜이 막산에 오르자 마이크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은 우리 잔치의 주인공이신 최정희 여사님의 사위 박준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고 이소영이 박준영을 살짝 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을 정돈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저희 장모님 환갑잔치입니다. 저희 집안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마음만은 가득합니다. 저희 어머니 김춘매 여사께서 특별히 당부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시댁을 대표하여 큰 선물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6,600만 원짜리 현금 봉투로 장모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순식간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지만 내 머릿속은 윙 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6,600만 원? 나는 그가 그런 큰 돈을 준비했다는 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서비스 직원이 최정희 씨 앞에 커다란 붉은 봉투를 건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웃으며 봤더니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와, 저희가 감히 이런 큰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댁의 정선이니 저희도 마다할 수 없지요. 그녀는 말하면서 우아한 동작으로 봉투를 핸드백에 살며시 넣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준영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말한 6,600만 원, 누가 주는 돈이야?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당연히 어머니께서 주시는 거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어머니께서 잔치 준비를 돕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잔치 준비의 일부죠.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심지어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준영아, 나 그 돈 준비 안 했어.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그는 갑자기 손을 뿌리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사람 많은데 소란 피우지 마세요. 나는 사방에서 시선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몇몇 테이블에서는 우리를 보며 옹성거렸다. 이소영이 고개를 돌려 부드러우면서도 비난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그 돈이 적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돈끼리 체면을 세워야 한다고요. 나는 냉소를 흘렸다. 내가 잔치를 내겠다고 했지 6,6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건 아니야.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최정희 씨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춘매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찌 그 돈을 탐하겠어요? 그저 잔치인데 다들 보고 있으니 어른으로서 좀 크게 베풀어야 아이들이 효도할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녀를 뚫어져라 보았다. 그녀의 정중한 어조에 진심이 몇 퍼센트이고 가식이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입을 뗄 수 없었다.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온몸을 덮쳐왔다. 장내가 몇 초간 침묵에 잠겼고 사회자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박준영 선생님의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는 누군가 억지로 즐거움에서 어색함으로 끌어내린 듯했다. 나는 말없이 자리로 돌아와 젓가락도 다시 들지 않았다. 박준영은 웃으며 술잔을 돌렸고 여유롭게 친척들과 대화했다. 한 손에는 술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이소영의 어깨를 감싸 안은 모습이 마치 영광스러운 가족 의무를 막 완수한 사람 같았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연극은 그들이 이미 짜 놓은 것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안 사람이며 계산을 떠맡게 된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희미하게 패인 노년의 송금은 마치 인생의 어떤 해답처럼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날씨는 후텁지근했다. 창밖의 햇살은 따가웠고 베란다에 심어놓은 난초들은 모두 시들어 있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에 숨어 설거지를 하고 죽을 끓이려 했다. 하지만 박준영이 나보다 빨랐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에 서서 입을 열었다. 엄마, 어제 무슨 뜻이었어요?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현금 봉투를 안 주겠다고 거절해서 우리 가족이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했어요. 행주를 든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나는 그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 하지만 다들 들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얼굴을 찡그리셨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저를 부양한 능력이 없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제 장모님이 시댁에 기대 살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신문하는 듯했다. 나는 참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준영아, 네가 6,600만 원이 나를 대표해서 주는 거라고 말했잖아. 네가 6,600만 원이 나를 대표해서 주는 거니. 그 사람은 네 장모님이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네가 효도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해. 이소영이 식탁에서 걸어와 말을 가로챘다. 엄마, 어제 그렇게 사람 많은 자리에서 어머니가 딱 잘라 거절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시댁에서 돈 쓰기 싫어한다고, 제가 남편을 잘 못 만났다고, 우리가 불효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나는 진하게 화장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제 그가 메인 테이블에 앉아 얼마나 자연스럽게 웃었는지, 마치 그 말들이 자신이 직접 박준영에게 써준 것처럼 말이다. 네 엄마 생일인데 왜 내가 체면을 세워야 하니?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나도 68인데 왜 아무도 나를 위해 체면을 세워준 적이 없지? 이소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준영은 비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늘 그래요. 모든 일에 너무 따지고 들어요. 어머니가 그 사람처럼 크게 베풀 줄 알았으면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어머니가 그 돈을 안 주시면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제 아내는 어머니를 반기지 않고 저도 어머니가 눈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엌 문간에 서서 등 뒤로는 냉장고의 찬바람이, 앞에는 그의 얼굴에 서린 차가움이 느껴졌다. 나는 줄곧 나 자신이 그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인간으로서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네 엄마라는 생각은 해봤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며 대화는 문 밖에 갇혔고 나 역시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았다. 나는 부엌 문에 기대어 점점 차가워지는 손가락을 만졌다. 이소영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 컵들을 치웠다.
마치 이 대화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나는 앉아서 숨을 고르려 했었지만 머릿속은 지난 수십 년간 박준영을 위해 했던 일들로 뒤죽박죽이었다. 겨울에 일찍 일어나 우유를 데워주고, 젊은 시절에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결혼 전에는 주택 대출을 도와주었다. 그가 감사해야 하리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차탁 위 달력은 음력 6월 18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제가 바로 최정희 씨의 생일이었다. 나는 손톱으로 손톱구를 손톱끝을 긁어내며 조금씩 되감았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 잔치가 생일 축하가 아니라 일종의 선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시선은 문에 닿았다. 문 뒤에 그 방은 그가 어릴 때 쓰던 침실이었다. 지금은 그들 부부가 쓰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잉여인간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으로 여겨진 적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준영이 문을 쾅 닫았을 때 나는 뒤쫓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진정해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아서였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살며시 닫고 침대에 기대어 앉았다. 등 뒤에는 20년 된 나무 옷잔이 있었다. 서랍에는 그가 어릴 때 붙였던 만화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이미 색이 바했다.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에야 겨우. 그 순간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계좌 총액은 74만 2천 원.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다. 몇 달 전 퇴직금을 입금한 후에는 거의 1억여만 원 가까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억했다. 그동안 나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다. 옷 한 벌을 10년 넘게 아껴 입었고 평소 식사도 아꼈다. 그저 마음 편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돈은 내 미래를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나는 계좌 내역을 자세히 열어보았고 그 한 줄의 금액이 눈에 띄었다. 선지급금지액 산외의 관리 4억만 원. 내가 전혀 모르는 수취인이었다. 더 들어가 보니 비고란에는 6월 잔치 장소 예약금 박준영 승인이라고 쓰여 있었다. 휴대폰을 쥔 내 손이 저절로 떨렸다. 나는 어떤 승인 서명도 한 적이 없었고 누구도 이 비용에 대해 내게 확인한 적이 없었다. 내가 가족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3억만 원에 대해 내가 마지막으로 알게 된 사람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문득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겨울, 박준영이 아직 중학생이었을 때였다. 한동안 우리 형편이 특히 어려웠다. 남편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나는 교무보조로 일하며 거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버텨야 했다. 그때 그는 밖에 파는 불고기, 도시락을 가장 좋아했지만 나는 도저히 사줄 형편이 안 되었다. 나는 종종 흰밥 한 그릇에 간장 조금 모채 몇 가닥을 반찬 삼아 먹고 도시락은 그에게 주어 학교에 가져가게 했다. 그때 도시락 한 팩에 주어 학교에 가서 가고 맛이 좋았고 그는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밥값이 과연 그럴 가치가 있었나 생각하고 있었다. 30년 전에는 그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었지만 30년 후 그는 잔치를 위해 나 몰래 3억만 원을 쓰고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문득 역겨움을 느꼈다. 누구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불분명한 친정에 대한 감정이었다. 나는 내 자식이 엄마라는 명분만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더 이상 페이지를 아래로 내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또 어떤 숫자를 모르게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휴대폰을 서랍에 던져 넣었다. 서랍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서랍에는 한때 박준영의 학창시절 상장과 증명서가 들어있었지만 지금은 오래된 고지서들과 내가 모아둔 약상자들만 남아있었다. 나는 침대에 엿빠졌다. 나는 침대 옆바닥에 앉았다. 눈앞에 그 붉은 잔치, 황금 봉투가 떠올랐다. 마치 치밀하게 계획된 일처럼 정교했다.
내 돈은 언제부터 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나는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최정희 씨였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감청색 원피스에 값비싸 보이는 롤케이크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춘매 씨, 전화도 안 하고 와서 방해하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에는 간밤에 찬 기운이 아지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롤케이크를 내려놓고 미소 지으며 나를 보았다. 혼자 사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세요. 너무 외롭게 지내지 마시고요.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녀는 받아서 바로 마시지 않고 잔을 쥐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제 일은 저도 준영 씨가 제대로 말 안 해서 그런 줄 알아요. 춘매 씨 탓이 아니에요.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저는 그 6,600만 원에 연연하지 않아요. 저희가 정말 그 돈을 탐내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춘매 씨도 아시겠지만 그날 친척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다들 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체면이라는 게 특히 우리 같은 어른들은 자식들 체면을 좀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희 씨, 저는 그 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저도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시익 웃었다.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좀 냉랭했다. 춘매 씨, 우리는 사람으로서 분수를 알아야 해요. 춘매 씨가 이렇게까지 하면 소영이가 난처해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어조는 서서히 변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 돋쳐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딸이 춘매 씨네 집에 시집 온 게 신분 상승은 아니에요. 저희 집도 주택계약금 낼 수 있고 아이들 학비도 될 수 있어요. 춘매 씨가 어른이시니 제가 당연히 존경하지만 사돈끼리 서로 체면을 세워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체면을 세워주는 것과 돈을 내는 것은 달라요. 내가 입을 열었다. 내 어조는 평온했다. 저는 당신네 집에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요. 제 마음은 돈으로 평가될 수 없어요. 마음이야 당연히 돈으로 평가될 수 없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춘매 씨가 돈이 있는지 기꺼이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를 봐요. 한 푼도 안 내면 사람들은 김씨 집안이 인색하다고만 말할 거예요. 사돈에게도 체면을 안 세워준다고요. 나는 그저 그렇게 말하라지요. 제가 인색하든 인정 없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물컵을 차탁에 놓았다. 마침내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춘매 씨, 어떤 일은 춘매 씨가 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춘매 씨가 이 현금 봉투를 안 주면 앞으로 소영이가 처신하기 어려워질 거고 준영 씨도 체면이 말이 아닐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자식들이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꼴은 골은 볼 수 없지 않겠어요? 나는 그녀의 겉보기에는 온화한 눈을 응시했다. 그 안에는 영악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영악함이 숨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가로 가서 문을 열었다. 저는 배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춘매 씨,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나이에 너무 외롭게 지내지 말라고 일러드리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가로 가서 나를 한번 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에야 나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문 밖으로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롤케이크는 아직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문병이 아니었다. 이것은 임무 수행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치가 아니라 복종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병사도 닥시 집안의 현금인 줄기도 아니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주전자는 아직 긁고 있었다. 나는 불을 껐다. 물 끓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나는 싱크대에 기대어 잠시 서 있었다. 문득 집이 너무나 조용하다고 느껴졌다. 조용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머릿속은 온통 최정희 씨의 말로 가득했다. 너무 외롭게 지내지 마라. 안 주면 소영이가 처신하기 어려워진다. 나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도 아니고 체면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늘 그저 보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게 돈을 요구하고 입 다물라고 하고 입 다물라고 하고 모든 각본에 협조하라고 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는 눈치 있는 시어머니 역할을 하라고 했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임지은 내 옛 친구였다. 그녀는 15년 전 호주로 이민 가서 지금은 멜버른 교회에 살고 있다고 들었다. 가끔 한국에 들르곤 했다. 우리는 원래 연락이 뜸했지만 나중에 옛 친구들 모임 단톡방에 가입하면서 가끔 그녀가 단톡방에 음식 사진을 올리며 호주는 햇살이 좋고 공기가 맑고 사람도 적다고 하는 것을 보곤 했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한국은 밤 10시, 호주는 낮일 것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카오톡 음성 통화를 걸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카오톡 음성 통화를 걸었다. 그녀는 바로 받았다. 그녀는 바로 받았다. 춘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배경에는 작은 새소리는 맑았고 라고 말했다. 몇 초 후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나는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녀에게 말했다. 잔치 현금 봉투, 박준영의 태도, 최정희 씨의 방문. 나는 최대한 침착한 어조로 말했지만 아들의 안 주면 나가라는 말을 할 때는 결국 목이 메었다. 그녀는 나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한마디를 했다.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여리니?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저절로 떨어지는 울음이었다. 나는 코맹맹이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입을 틀어막았지만 결국 크느끼고 말았다. 춘매야, 내 말 들어봐.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할 만큼 늙은 것도 아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자유도 있어.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나중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호주로 오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장기 비자 신청하면 한 번에 석 달까지 머물 수 있고 와서 좋으면 연장 신청하면 돼. 하지만 너 자신을 위해 계획해야 해. 네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네 그 사돈어른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종이와 펜을 꺼내 목록을 작성했다. 여권 갱신 예약, 은행 카드 권한 변경, 신용카드 해지, 가족 공동계좌 현금 2억만 원 예비금 인출, 집 감정 의뢰, 부동산 중개인 연락, 변호사 사무실 상담 예약, 신탁 및 자산 계획. 나는 하나하나 전화해서 예약했다. 서울의 효율은 꽤 좋아서 며칠 안에 일정을 잡을 수 있었다. 은행에 가서 나는 박준영과 공동으로 관리하던 예금 계좌를 완전히 개인 권한으로 바꾸고 그의 온라인 이체 권한을 해지했다. 창구 직원이 가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제 퇴직금이니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그 순간 나는 이 말을 하는 것조차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서 나는 김 변호사님께 전화했다. 그분은 내가 예전 학교 법률 고문이었고 은퇴 후 사무실을 차리셨다. 우리는 강남대로의 작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의 머리는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그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자산 신탁을 하고 싶습니다. 수익자는 가족이 아니거나 적어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게 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를 예치하고 싶으세요? 얼마를 예치하고 싶으세요?
집도 팔아서 돈은 정부 신탁에 맡길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중에 그들과예요. 나중에 그들과 누가 무엇을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내 정보를 등록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길모퉁이에서 따뜻한 두유 한 잔을 샀다. 문득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옷장을 열고 투명한 방진 커버를 걷어냈다. 안에는 몇 벌의 코트가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한 벌은 내가 은퇴하던 해에 특별히 샀던 하늘색 트렌치 코트였다.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는 혹시라도 외국에 나갈 기회가 생각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옷감을 버리구리라 생각했었다. 나는 말없이 트렌치 코트를 꺼내 옷장 밖에 걸어두었다. 이번에는 입으려고 했다. 나는 여전히 밥을 지었다. 콩조림, 생선찜, 삼색 채소 볶음, 그리고 닭볶음탕 한 냄비. 모두 박준영이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그는 늘 야근 때문에 늦게 퇴근한다고 했고 집에 오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을 좋아했다. 정말로 앉아서 따뜻한 집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 밤 나는 그저 내 아들에게 몇 마디 말을 하고 싶었다. 박준영은 7시 정각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음식 냄새를 맡더니 오늘 무슨 맛있는 음식 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퉁명스럽게 네가 좋아하는 거라고 답했다. 그는 외투를 벗고 앉아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몇 입 먹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준영아, 오늘 너를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야. 그는 눈꺼풀도 들지 않고 말했다. 엄마는 요즘 왜 그래요? 며칠째 신경질적이고 갱년기라도 왔나 봐요. 나는 그의 말을 받지 않고 다른 현금 봉투도 더 주지 않을 거고.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났는데 아직도 옛날 얘기가 아니야. 내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야.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너는 내가 원하는지 어떤지 한 번도 묻지 않고 직접 발표했어. 심지어 내 돈으로 예약금까지 냈잖아. 나는 아직도 대잔치 업체가 어딘지도 몰라. 그는 몸을 똑바로 세웠고 얼굴에는 짜증이 서서히 드러났다. 나는 체면을 세워주겠다고 했지. 체면이 필요한 건 나도 아니고 너였잖아.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나는 네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네 장모님의 치부책도 아니야. 그는 냉소를 흘렸다. 엄마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말은 칼날처럼 내게 깊숙이 박혔다. 나는 천천히 밥그릇과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조는 매우 평온했다. 너는 지난 몇 년간 이소영을 점점 닮아가는구나. 말할 때 전혀 정이 없어. 제 아내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그 사람은 어머니께 불경스러운 짓을 한 적 없어요. 어머니 혼자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앞으로는 너희들을 방해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 일에 간섭하지도 않을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또 시작이군 하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런 감정적인 협박 좀 하지 마세요. 우리도 쉽지 않아요. 좀 이해해 줄 수는 없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가 무슨 배짱으로 우리도 쉽지 않다는, 그가 무슨 배짱으로 우리도 쉽지 않다느로. 나는 조용히 일어나 식탁 위 음식들을 치웠다. 너 먹어라. 나는 배 안 고파. 그가 말했다. 엄마 왜 그래요? 또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수도꼭지를 들자 물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덮었다. 그 닭볶음탕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었다. 오후 내내 걸렸지만 나는 한 입도 먹지 않았다. 너무 차가웠다. 내 마음도 싸늘하게 식었다. 새벽 2시 나는 잠에서 깼다. 알람도 꿈도 없이 그냥 눈을 뜨자마자 정신이 맑았다. 유리창을 닦은 듯 선명했다.
나는 몸을 돌려 침대에서 내려와 어제 낮에 미리 싸둔 여행 가방을 끌어냈다. 28인치짜리 낡은 가죽 여행 가방은 바퀴가 좀 낡았지만 지퍼가 녹슬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는 문가로 살살 끌어다 놓았다. 옷장 속 그 파란색 트렌치코트를 입었다. 날씨는 아직 그리 춥지 않았지만 몸에 닿는 옷감의 질감이 좋았다. 차분하고 깔끔했으며 약간 뻣뻣한 것이 새 옷이었다. 나는 이 침실을 돌아보았다. 이 방에서 30년을 살았다. 박준영이 초등학생 때 이사 온 후로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곳이었다. 벽에는 아직 그가 초등학생 때 그린 콜라주 그림이 걸려 있었다. 가운데 있는 뾰족한 발톱의 독수리는 색이 밝았다. 예전에는 이것들이 가족의 증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오히려 구속의 족쇄 같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 반잔을 마셔 속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앉아서 준비해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예금은 전부 내 개인명의 신규 계좌로 이체 완료. 공동 계좌 해지 완료. 온라인 뱅킹 문자 알림 해제. 부동산 중개인과의 매매, 위탁 계약서는 서랍 속에 있었다. 김 변호사님께 넘기면 된다. 휴대폰 번호 계약은 오늘 아침 8시에 자동 해지된다. 나는 이미 유심칩까지 자동 해지된다. 모든 뒷정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새벽 3시 50분 아래층에 차가 도착했다. 미리 예약해둔 픽업 기사였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사투리를 써서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가방을 들어주었다. 김춘매 씨, 인천국제공항 제2역의 터미널로 가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은 매우 조용했다. 내비게이션 음성도 꺼져 있었고 오지 타이어가 도로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만 들렸다. 테일럴로 약국 간판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삼청동길 가로수 그림자는 얇았다. 24시간 편의점에서는 누군가 술을 사서 나와 봉투를 들고 비틀거렸다. 나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다 문득 박준영이 어릴 때 고전시를 외우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늘 식탁 옆에 서서 책을 들고 더듬거리며 외웠다. 해는 서산해지고 황하는 바다로 흐르네. 천리 눈을 넓히려면 한층 더 올라야지. 나는 늘 부엌 문간에 서서 그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때는 그저 그가 책을 읽고 자라 출세할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시를 다 외운 날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갑자기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그날 저녁에는 생선이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다. 나는 그저 내가 계속 서서 그를 바라보았던 것만 기억한다. 마치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나는 새벽 4시의 거리에서 공항으로 가는 자처럼.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짐을 싸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매우 홀가분하다고 느꼈다. 그 느낌은 도피와도 저항과도 같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책임감, 억울함, 불만, 발버둥이 이 순간 마침내 풀려나는 것 같았다. 공항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다. 기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직접 짐을 끌고 들어갔다. 카운터는 아직 열지 않았다. 나는 대기 구역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휴대폰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고 박준영에게 온 부재중 전화가 10몇 통이나 있었다. 나는 열어보지 않았다. 휴대폰 전원을 껐다. 전원 불빛이 꺼지는 순간 나는 문득 어떤 관계는 승패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유일한 승리였다. 나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휴대폰을 유심칩과 함께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멜버른은 마침 아침 6시였다. 공기는 약간 차가웠지만 바람은 촉촉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세관에 나와 임지은이 회색 낀 트렌치코트를 입고 왼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가볍게 포옹했다. 그녀는 내 등을 토닥이며 살 빠졌네라고 말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서울에서 좀 힘들게 살았지. 그녀는 내 짐을 끌고 공항을 나섰다. 그녀는 내가 왜 왔는지, 얼마나 머물 것인지 묻지 않았다. 차가 교외로 들어섰다. 붉은 벽돌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가지런하고 조용했다. 길가의 잔디밭에는 개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행인들은 드물고 발걸음을 느렸다. 하늘마저 유난히 드넓어 보였다. 그녀는 나를 2층짜리 붉은 기와집으로 데려갔다. 친구가 단기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워둔 민박집이었다. 집은 크지 않았다. 거실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부엌 하나, 부엌 하나. 창가방은 도면이었고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나무 바닥에 비쳤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집안을 한 고에는 달걀 2개, 식빵 한 봉지, 식빵 한 봉지, 전기밥솥다. 부엌에는 커피 머신, 토스터가 있었다. 책장에는 소설 몇 권이 꽂혀 있었는데 대부분 영어 학술 서적이었죠. 이 모든 것이 사치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서울의 내 낡은 아파트보다 자유로웠다. 아무도 밥을 짓지 않고 아무도 왈가왈부하지 않고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다. 이곳에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나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임지은이 매일 단어를 배우는 앱을 갈아주었다. 천천히 나는 사람들이 길을 묻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슈퍼마켓의 통조림 코너가 어디인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식사를 직접 만들었다. 때로는 달걀 프라이에 토스트를, 때로는 통조림 죽순을 곁들인 죽을 먹었다. 부엌 옆에 서 있으면 블라인드를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었고 누가 다 먹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소설을 읽었다. 대부분 예전에는 읽을 기회가 없었던 책들이었다. 박완서 산문집, 이청준의 소설, 그리고 인생은 한 조각의 맑은 즐거움이라는 책도 있었다. 표지가 좀 낡았는데 다른 사람이 남겨둔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매우 집중해서 읽었다. 나는 산책을 시작했다. 길모퉁이 작은 길을 따라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매일 다른 새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나는 참새, 직박구리 그리고 까치라고 불리는 흑백새를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 까치는 사람 머리 위를 날아갈 때 크게 울었다. 한 번은 슈퍼마켓에서 대만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이민 온 지 17년 되었다고 했다. 예전에는 간호사였고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딸은 브리즈번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간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춘매 씨도 새로 오셨어요? 우리는 식여 공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이 근처에 매주 화교 노임이 있다고 했다. 나에게 가볼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그날은 총 6명이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고 어떤 분은 우체국에서 일했고 어떤 분은 손주를 돌보다가 파업을 선언하고 날아온 분이었다. 우리는 차탁에 둘러앉아 녹두고물을 먹으며 대만어와 한국어, 서툰 영어를 섞어 이야기했다. 모두들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임지은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말린 대추와 곶감 몇 봉지를 가져와 민박집 부엌에서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햇볕을 쬐었다. 그녀가 갑자기 내게 물었다. 너는 네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니?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햇살이 찻잔에 떨어져 물 표면이 빛났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 빛을 바라보았다. 순간 착각이 들었다. 마치 이 순간이야말로 내 평생 처음으로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았다. 이제야 충분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리는 차를 마셨고 바람이 귓가를 마셨고 박준영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사흘 연속 어머니에게 전화해도 아무도 받지 않았을 때였다. 설마 그냥 사라진 건 아니겠지? 그는 처음에는 김춘매가 그저 토라져 심통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옛집에 돌아와 보니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가득했고
문 앞에는 신문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문고리에는 붉은색 매매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매매 중이니 방해하지 마세요. 집주인, 그의 마음이 철렁 내려하지 마세요. 그분 연락처 아세요. 그는 즉시 그 부동산에 전화했다. 김 여사님 대리인이신가요? 고객님의 개인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어리둥절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 이소영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이소영은 얼굴이 창백해져 그 자리에서 상을 뒤엎을 뻔했다. 인사도 없이 집을 팔겠다고?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려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박준영은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김춘매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고모는 해외 나간다고는 안 하던데. 막 은퇴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 혹시 사기당해서 나간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그렇게 말없이 떠나다니 형수님답지 않은데 라고 물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박준영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파출소 당직 경찰관은 시스템을 조회하고 신분증 번호를 입력했다. 몇 초 후 담담하게 말했다. 김춘매 여사님은 사흘 전 합법적으로 출국하셨습니다. 목적지는 호주이고요. 만 65세 이상으로 자율적인 결정권이 있으므로 실종 사건이다. 정말 해외로 나갔다고요? 그는 거의 중얼거리듯이 물었다. 항공권도 있고 비자도 있고 비자도 있고 비자도 있고. 경찰관은 한 페이지를 넘기더니 덧붙였다. 그리고 고객님은 법정 후견인이 아니십니다. 성인 가족의 출국은 어떤 가족 구성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준영은 경찰서를 나서며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듯했다. 이때 그는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침착한 여성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김춘매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여사님의 위탁에 따라 저희는 이번 주 월요일에 자산 신탁 설정을 완료했으며 부동산 등기소에 처분 제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님께서 원래 공동으로 소유하시던 계좌도 포함되며 현재 정식으로 분리되어 고객님이나 배우자분께는 인출 권한이 더 이상분께는 인출 권한이 현재 정식으로 분리되어 고객님이나 배우자분께는 인출 권한이 더 이상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과거 계좌입니다. 그는 거의 소리쳤다. 우리 엄마라고요.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정식 절차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박준영은 손을 떨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김춘매가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 집에 대한 모든 의존을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끊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사실을 이소영에게 알렸다. 이소영에게 알렸다. 이소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정말 미쳤나 봐. 돈줄을 끊어버리다니. 그동안 우리한테 뭘 참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돈도 있고 여권도 있으니 우리가 뭐가 돼? 그 사람은 진작부터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밤 10시 박준영은 혼자 옛집으로 돌아왔다. 그 낡은 문 앞에 서서 먼지 쌓인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복도의 누런 불빛 아래 그는 결국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정말 우리를 버린 건가?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 사이로 스치는 바람 같았다. 그리고 집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아주 희미한 옛날의 냄새가 철문에서 나는 놈 냄새와 섞여 조금씩 그쳐졌다. 햇살이 베란다에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금비층을 드리웠다. 나는 막 난초에 물을 주고 손을 씻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휴대폰 화면이 켜지는 것을 보았다. 박준영에게 온 메시지였다. 나는 그의 프로필 사진을 응시했다. 여전히 그 가족 사진이었다. 그가 이소영을 팔로 감싸 안고 아이가 중간에 숨어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무언가를 애써 증명하려는 듯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그가 말했다. 엄마 돌아와요. 제가 잘못했어요. 짧은 7글자. 앞뒤 설명도 해명도 어미도 없었다. 그저 침묵계의 간청뿐이었다.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베란다로 가서 난초 화분을 들어 가까이 보았다. 그 난초는 내가 호주에 온 지 2달째 심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잘 자라지 못해 잎이 누렇게 변하고 뿌리가 몇 번이나 썩어 들어갈 뻔했다. 나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 매일 이쑤시개로 썩은 뿌리를 파내고 우유를 물에 타서 잎을 닦아주었다. 햇볕을 쬐게 하고 꽃이 피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꽃이 피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보랏빛 가장자리가 살짝 말려 올라간 단정한 모습이 마침내 스스로의 숨통을 틔운 것 같았다. 나는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사진 속에는 햇살, 꽃, 내가 직접 놓은 도자기 화분, 그리고 뒤편에 붉은 벽돌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나는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야. 닥자 잘 지내. 나는 이 몇 글자를 보며 손가락을 전송 버튼 위에 멈췄다가 잠시 후 눌렀다. 몸 조심해라는 말도 잘 지내니라는 질문도 덧붙이지 않았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관심이고 양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리움이 곧 돌아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는 카카오톡 알림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로 소갈비찜을 만들 생각이었다. 이 요리는 예전에 설날 저녁에만 만들던 음식이었다. 갈비는 결대로 넣어야 하고 냄비는 충분히 무거워야 한다. 천천히 끓일 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 요리를 만들 때마다 온 가족, 아이들, 친척,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였다. 오늘은 다르다. 갈비는 어제 이미 골라두었다. 슈퍼마켓을 한 바퀴 둘러보고 가장 기름기 적고 부드러운 부위를 골랐다. 브로콜리와 당근도 모두 씻어 준비해두었다. 냄비가 달궈지고 기름이 데워져 향긋한 냄새가 터져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엌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람이 냄비 뚜껑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냄비는 보글보글 소리를 냈다. 마치 내 심장 박동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마늘을 썰면서 임지은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마침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았기 때문이야. 이제 나는 이해했다. 나는 가족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비위를 맞추는 것을 멈췄을 뿐이었다. 나는 가정을 버리고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을 인생의 정중앙에 되돌려 놓았을 뿐이었다. 소갈비찜이 다 되었다. 나는 밥 한 그릇을 퍼고 국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약간의 김치를 곁들였다. 나는 앉아서 천천히 먹었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고 누구를 돌볼 필요도 없었다. 2번째 그릇을 먹고 싶으면 2번째 그릇을 먹었고 더 먹고 싶지 않으면 일어나서 TV를 보았다.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로 가서 큰들의자에 앉았다. 그 난초는 여전히 조용히 피어 있었다. 햇살은 편애하지 않고 모든 잎사귀에 비쳤고 내 얼굴에도 비쳤다. 김춘매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해보지 못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한 번 살았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 은퇴한 어머니에서 낯선 나라의 부엌에서 소갈비찜을 만드는 여인으로 그녀는 젊어지지도 않았고 부유해지지도 않았고 시원시원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사돈, 누구의 어른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김춘매였다. 우리는 그녀가 드라마 속에서 말 한마디로 떠나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쿨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망설였고 마음이 약해졌고 자신을 의심했다. 그녀는 저축액을 세고 억울함을 삼키고 아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사돈에게 부드러운 협박을 당할 때 그 고통은 비단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도 겪어봤을지 모른다. 아마 당신은 지금도 매일 장바구니를 밀고 시장에 가지만
아무도 뭘 먹고 싶으세요? 라고 묻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당신도 혹시 이체하기 전에 이것이 효도인가 아니면 감정적 협박인가 망설인 적이 있을지 모른다. 당신도 혹시 누구의 엄마라고 불리는 것에 익숙해져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상황에 익숙해졌을지 모른다. 우리는 당신에게 집을 떠나라고 낯선 타향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당신도 언젠가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더 이상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걸어갈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만약 당신도 그냥 참아라는 한마디에 목구멍이 막힌 적이 있다면, 만약 당신도 어느 밤 왜 나의 은퇴 생활은 남의 체면을 세워주는 데 쓰여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 화려한 이야기도 격렬한 비난도 필요 없다. 그저 당신이 어떤 김춘매였는지, 그리고 어떤 당신 자신이 되고 싶은지 말해주면 된다.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진심으로 읽을 것이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